자, 2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지역권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했죠. 자, 여기는 3번 문제 보시죠. 3번 지문 보시죠. 통행 지역권의 시효치대에 있어서 판례는 요역지 소유자가 직접 통로를 개설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요역지 소유자가 직접 개설을 해야 돼요. 통로를 개설해야 되고 항시 사용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지역권의 시효치대건 이거는요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만 시효치대 가능해요. 우리 법에서요. 표현도 돼 있어야 되고 계속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로를 개설해야 표현되죠. 계속 사용해야죠. 이게 이루어져야 시효치대가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이때 요역지 소유자는요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면 안 돼요. 요역지 소유자는 불법 점유자로서의 사람으로서는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이것도 같이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5번 지문 보세요. 승역지 점유자가 그 토지를 시효치대한 때에는 지역권은 언제나 소멸하고 점유자는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 보시면 승역지 점유자가 그 토지를 시효치득한 때는 했죠. 지역권은 언제나 소멸하고 했는데 언제나 소멸하는 건 아니에요. 그 지역권 있는 상태에서 취득하게 되는 수도 있죠. 이게 원칙이죠. 지역권 있는 상태에 승역지 소유권을 시효치득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언제나는 이거 틀렸습니다. 자, 그것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2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죠. 자, 1번 보시죠. 건물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한 전세권에는 산인관계가 준용되지 않는다 했는데, 이 산인관계요. 우리 민법의 산인관계 규정은 원칙적으로요, 소유권에서 규정하고 있고, 소유권. 이때 부동산 소유자 사이에 적용되는 내용인데요. 인접한 부동산 사이죠. 이게 인접한 부동산 사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관계를 지상권에도 준용하고 전세권에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 산인관계에 관한 규정은요, 소유권에서 규정을 뒀지만 지상권, 전세권에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 전제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산인관계 규정은 우리 판례가 임의 규정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죠. 임의 규정이다라고 판시해요.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에는 전세권에 관한 내용이니까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중에 특히요 4번 지문과 5번 지문, 특히 4번 지문은 중요하죠.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뭐죠? 전세권에는 성격이요 용익 물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건 성격만 갖는 게 아니라 담보 물건성도 갖는다,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담보 물건성을 갖는다. 그죠? 그래서 경매권을 허용하고 있죠. 여기에 전세권에는 경매권이 허용되도록 되어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겠죠. 23번. 갑은 X 건물의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이어서 을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자, X 건물의 말입니다. 1번 갑이 저당권을 설정했고 이어서 을이 전세권을 취득했다. 2번 을이 전세권을 취득했다. 그 후에 병이 2번 저당을 취득하였고, 그럼 이거는 3번 병이 저당권을 가지게 되겠죠. 순서가.
경매 신청 전에 X 건물의 소유자의 부탁으로 B가 세는 X 건물의 지분을 수리한 정이 현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자, 이게 정이라는 사람이 수리비 채권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하고 있네요. 이되네요. 자, 옳은 거 선했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요. 자, 병이 경매 신청 3번 보시죠. 3번. 병이 경매 신청으로 무가 X 건물을 매수하여 정의 유치권을 제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이게 왜 그러죠? 그 이유는요. 자, 여기에 병이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경매를 통해서. 그러면 이 저당권은 소멸하죠. 당의 목적 부동산에 있는 담보물권은 모두 소멸합니다. 그러면 이 전세권이 존속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한다? 최선순위에 있는 저당권을 가지고 비교한다. 그죠? 그래서 이 저당권보다 뒤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멸합니다. 경매한 저당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부동산, 즉 경매 목적물인 부동산 위에 있는 최선순위 저당권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말소 기준 권리라 그래요. 이거보다 앞에 설정되어 있는 용익 물권은 존속, 그 뒤에 있는 것은 소멸합니다. 이렇게. 소멸. 그래서 저당권 1번, 그 다음에 2번의 전세권, 3번에 있는 저당권 모두 소멸하고, 이 유치권은요. 유치권의 내용이 뭐죠? 자기의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는 유치적 효력을 갖고 있죠. 즉 누구도 내놔라 하더라도 안 내준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에 있는 소유자 정이 반환을 청구해도 이 유치권 때문에 반환받을 수가 없다. 이러는 것이죠. 이게 바로 3번이네. 그죠? 의미가. 그래서 3번이 정답이겠다라는 것입니다. 24번 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죠. 3번 보시죠. 명의신탁자가 제3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탁부동산의 제3자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함에 있어서 명의수탁자를 채무자로 등재한 경우 무효이다 했는데, 이것은요 당사자 약정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내용이 결국은 채무자 내용으로서 당의 목적물을 건네줄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명의수탁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따라서요, 이것은 유효한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3번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탁부동산의 제3자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함에 있어서 명의수탁자를 채무자로 등재하는 것은 무효다 했는데 역시 잘못된 것이다. 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뭐 거기 보시면 4번 같은 거 조심해야죠. 근저당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의 합의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제로 기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실이 있으면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도 유효합니다. 4번요. 반드시 채권자만 근저당권자 또는 저당권자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그 채권이 제3자에게 기속될 그러한 내용이 3자 간의 합의, 즉 근저당권 취득할 사람, 그 다음에 제3자 그리고 채무자, 이 3자의 합의가 있으면 이게 4번처럼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을 같이 알아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번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 타당한 것은 했죠. 2번 보시죠. 상가 아파트 분양 광고 내용, 모델하우스의 조건은 청약의 유인이 있죠. 바닥재 광고, 유실수 단지 광고 및 테마공원 광고 등 이런 것들은요 외형 재질에 관한 것으로서 청약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판례가. 따라서 3번 지문은 여러분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다. 그죠? 즉 분양 광고의 내용 이런 것들은 청약의 유인이에요. 모델하우스 이것도 역시 청약의 유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내용을 만든다라는 것을 광고했을 때는 이것은
청약이 유인이 아니라 청약으로 해석한 것이 우리 판례 태도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바닥재 광고, 유실수 단지 광고, 그리고 테마공원 만든다는 광고, 이런 것들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제공하겠다는 청약의 의사표시로 보는 거죠. 이렇게요. 따라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2번 잘 봐두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는 개념인데요. 청약과 승낙은 각각 하나의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독행위라 그러지 않고요. 뭐라 한다? 이것은 법률 사실로서의 의사표시에 불과하다. 법률 사실이란 거예요. 따라서 단독행위는 법률행위고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라 그러죠. 그 다음 의사표시는요, 법률 사실이라 그래요. 따라서 법률 요건에는 법률 행위가 들어가는데, 이 법률 행위는 계약도 있을 수 있고 단독행위도 있을 수 있죠. 단독행위는 여기 들어가요. 그러나 의사표시는 여기에 들어간다. 다르다 그죠? 개념상으로 달리 구별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1번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청약에 대하여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승낙에 해당되지 않고요,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라고 민법이 규정해두고 있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 잘 봐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 5번에 승낙은 청약과 마찬가지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아니죠.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광고를 이렇게 청약 의사표시 할 수 있지만 승낙은 반드시 청약자라는 특정인에 대해서 해야 되죠. 26번 갑은 자기 소유 임야를 개발할 생각에 개발업자 을과 교섭하였고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을은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다. 그러나 갑은 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 이게 뭐예요? 보통 부당 계약 교섭 중에 계약 체결을 하기 위해서 교섭하던 중에 그 교섭을 파기한 거죠. 교섭의 파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이때 교섭의 파기, 이 파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책임을 질 일이 없지만, 이 파기가 상당한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함으로써 상대방한테 손해를 끼쳤다면 그때는 손해배상 책임져야 되죠. 여기에요. 의미요. 파기는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냐. 이게 상당한 이유 없으면서 파기했다라고 하면 이때는요,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죠. 이 손해배상 책임을 우리 판례는 바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해석하고 있죠. 즉 750조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정리해 두는 거죠. 다만 학설은요. 학설은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유추 적용하죠. 이것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죠. 학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리를 좀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26번 문제죠. 자, 옳은 것은 1번 을이 갑에게 계약 체결을 강제할 수 없다. 그렇죠. 계약 체결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교섭 파기했습니까? 이 계약 체결은요. 계약 체결은 계약 자유 원칙의 기본입니다. 계약 자유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계약 체결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계약 자유 원칙상 그렇습니다. 이기 때문에 계약 강제는 못한다. 강제. 그래서 1번이 옳네요. 그 다음에 2번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갑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 했는데, 법적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 책임을 물을 수 있죠. 그게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손해배상이 발생했을 때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 책임지운다는 거죠. 책임은 인정해요. 다만 인정 근거를 우리 판례는 불법행위로 찾고
그 다음에 학설은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서 찾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상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상당한 이유 없다는 것은 뭐예요? 부당하게 파기한 거죠. 그죠? 부당 파기한 경우에는 책임을 져라 이런 이야기죠. 의미가 그렇다.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내용들을 정리해 두시고요. 27번. 다음 위험 부담에 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은 있는데 3번 보시죠. 임차인의 규제 사유 없이 임차 목적물이 일부 매실된 경우에는 위험 부담의 문제로서 그 부분에 대한 차임은 당연히 감축된다 했는데, 자, 여기에 임차인의 잘못 없이 임차 목적물이 일부 매실됐다. 임차물의 일부 매실요. 우리 민법은 여기에 대해서요. 임차인이 무책이다. 그럴 때는 임차인은요. 차임 감액 청구할 수 있죠. 자, 차임 감액 청구권이라는 이 형성권을 인정하게 한단 말이죠. 형성권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이 형성권을 행사해야, 그렇죠? 이 형성권을 행사해야 감액의 현상이 발생하죠. 감액이 된다, 그죠? 감액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의제된다는 거예요. 따라서요, 행사함으로써 감액되는 것이지 당연히 감액된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히 감액된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임차물이 일부 매실됐을 때는요, 임차인이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형성권이 발생할 뿐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꼭 정리를 해 두셔야겠죠. 따라서 3번이 당연히 감축된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조심하라. 28번. 동시이행 항변권에서 틀린 것은 했는데 이것은 5번 보시죠. 나머지 질문은 다 옳은 질문인데 5번 보시죠. 동시이행 항변권에 있어서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체 책임을 지지 않으나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동시이행 항변을 행사해야만 발생한다 라고 했는데 이걸 동시이행 항변권의 효과라고 하죠. 효력은요, 민법상의 효력은 존재하기만 하면 당연히 발생합니다. 이걸 꼭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존재효, 당연효라는 말을 써요. 이게요, 존재효, 당연효라는 말을 써요. 존재하기만 하면 당연히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 효과가 뭐냐 하면 바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면합니다. 채무 불이행 책임이 면책돼요. 그러니까 이행지체 책임을 면한다 이거죠. 이행지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결과로서 손해배상을 책임지지 않고 또 계약 해제도 상대방은 할 수 없다 이래 되겠죠. 이걸 당연효라 그래요. 하나 더 하죠, 뭐. 소송법상 효과요. 같이 알아두셔야죠. 소송법상의 효력은 어떤 거냐? 소송법에서는요, 반드시 당사자가 법원에서 행사해야만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죠. 그래서 원래 행사효라 그래요. 그럼 행사하면 어떻게 효과가 발생하냐? 그때 법원이 심판하는 거죠. 법원이 그래야 심판할 수 있어요. 당사자 행사도 안 했는데 법원이 심판해가지고 동시에 항변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법원이 심판해서 인정되면 그때는 상환 이행 판결합니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행사하는 거죠. 전부 승소 판결하는 게 아니라 그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같이 정리해 두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갑 소유 건물 을에게 1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이행기 도래 전에 낙내로 동 건물이 소실되어 버린 경우, 자, 이게 뭐예요? 후발적 불능이, 쌍무계약에서 후발적 불능이 매도인과 매수인 양 당사자 책임 없는 사유로 실현 불가능하게 됐다, 그죠? 후발적 불능이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능이 됐습니다. 그러면 29번 문제는 바로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아닙니까? 이게 적용되겠네요. 이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요건이 뭡니까? 적용하기 위한 요건. 바로 첫 번째, 쌍무계약상의 대가적 채무가 발생하죠. 두 번째, 후발적 불능이 발생해야 됩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 불능 사유가 발생해야죠. 그런데 이 후발적 불능의 사유가 보니까 쌍무계약 당사자인 쌍방 모두의 잘못이 없어야 되죠. 그죠? 여기에서 기인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 바로 쌍방 무책임 사유잖아요. 매매계약 했다가 그 다음에 이행기 도래 전에, 체결한 후에 이행기 도래하기 전에 건물이 낙내에서 소실했다. 낙내. 쌍방 잘못 없죠. 매도인도 매수인도 다 잘못 없죠. 그럼 매도인이 손실 봐라 이 말이죠. 그럼 매도인은요, 매수인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매도인은 자신의 채무도 면제되겠죠. 이러한 효과가 바로 우리는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이 되겠죠. 갑은 채무를 면하고 그 대가관계에 있는 을의 채무도 함께 소멸한다. 이렇게 해야겠죠. 그 다음에 30번. 갑을 사이의 계약에 의해 을은 건물 소유권을 병에게 이전하고 대금은 갑이 지급키로 한다. 자, 갑을 사이의 매매 계약에 의해서 을은 건물의 소유권을 병에게 이전하고 그 대금은 갑이 지급하기로 한다. 이게 바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이것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가 병이죠. 그렇죠? 이게 모습을 그려보면 갑은 을하고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이 사람이 매수하고요. 대금은 이렇게 지급하고 여기 소유권은 병한테 소유권 이전해 주기로 이렇게 약정을 했습니다. 소유권 이렇게 넘겨주기로 이전에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은 요약자가 될 것이고 이 사람은 낙약자가 될 것이고 이 사람은 수익자가 되겠죠. 제3자로서. 그죠? 이런 관계 된다. 그죠? 자,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 말입니다. 요게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러면 옳은 것은요, 3번 보시죠. 병은 건물에 숨은 하자가 있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갑이 이를 알았던 경우에는 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렇죠. 이 매도인이잖아요. 이게 매수인이잖아요. 매수인이 여기에 건물에 하자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 그러면 악이잖아요. 매수인이. 그죠? 이 사람이 매수인이에요. 이 사람 매도인이고요. 매도니까 대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렇게 넘겨줘야 되는데 갑과 병 사이에 무슨 사유가 있나 보죠. 그래서 갑과 을이 여기다가 특약을 붙인 거죠. 이게 제3자 약관이죠. 그 제3자 약관이 뭐냐? 바로 을이 자기 소유권을 병한테 직접 넘겨주기로 했으니까요. 그래서 3번이 옳은 질문이네. 그죠? 이게 선이 무과실이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여기 발생하는데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런데 병이 악이면 이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알았다면 악이
그럼 매수인이 알았잖아요. 그러면 담보 책임을 묻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옳은 이야기죠. 그 다음에 거기에 4번 질문 한번 보실까요? 병이 을에 대하여 계약 이익을 향수할 의사를 표시한 후 갑을은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고 병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다 했는데, 자, 여기에 있는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낙약자에 대해서 수익의 의사표시 해버리면 이 병은 소유권 취득할 권리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확정돼 버립니다. 이게 확정되고 난 후에는 저기에 있는 요약자 갑과 낙약자 을의 합의에 의해서는 변경할 수 없다. 그죠? 합의로 이 권리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합의로. 이걸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요. 30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그 대금은 자신의 채권자 병에게 지급하기로 을과 약정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했죠. 자, 31번도 보면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하고 그 대금은 을이 병한테 지급하기로 약속한 거죠. 요거하고 조금 그림이 또 달라지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한 모습인데요. 이거는 소유권 넘겨주는 거였고 30번에서는 이번에는 대금, 금전을 제3자한테 지급하기로 한 것이죠. 31번 그림을 그려보면 갑이 자기 소유권을 을에게 이렇게 매도하기로 하고 소유권 이렇게 넘겨주기로 했죠. 소유권 이전. 그 대금을 을이 병한테 이렇게 지급하려 했으면 대금.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사람을 우리는 매도인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은 매수인이 되겠죠. 이 매매 계약에서. 그죠? 이때 우리는 이 사람은 별개의 약정을 하죠. 재산권을 대금을 지급을 자기가 받는 것이 아니라 병에게 지급하라 했으니까 요 약정이 뭐예요? 제3자 약관이 되겠죠. 자, 제3자 약관이 있으니까 이 매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고 이때 이 매도인 갑을 우리는 요약자라고 하고 이걸 받아들인 이 매수인을 낙약자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을 우리는 수익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3자라 하기도 하죠. 이렇게. 그래서 제3자를 위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틀린 것은 3번 보시죠. 이것도 병이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을이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했는데, 자, 해제권요. 계약의 해제권이나 계약의 취소권 등은 계약 당사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대리권 수여하거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해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갑이 수익의 의사표시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요. 수익의 의사표시를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때 갑이 채무 불이행한다. 을이죠. 을이 채무 불이행한다. 을이 채무 불이행한다면 여기에 해제권이 발생하는 거죠. 갑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여기에 발생하겠죠. 청구권 여기 발생하죠.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해제권과 취소권 등은 계약 당사자한테만 속한다. 이걸 좀 정리해 두셔야겠죠. 자, 32번 계약 해지에서 해지 소급표가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에 대한 틀린 것은 했는데 3번 보세요. 소유권 등기는 경료받지 않았지만 적법하게 임대 권한을 가진 양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요. 이때는 이 임차인이요.
보호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구적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3자를 보호할 수 없어요. 3번 우리 판례이기도 합니다. 소유권의 등기는 격려받지 않았지만 적법하게 임대 권한을 가진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가지고 대항을 낮추는 과정은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알아두셔야겠죠. 1번 계약이 해지되기 이전에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와 이를 피보존 권리로 하여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받은 사람은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알아두셔야겠죠. 채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으로부터 임차인자가 주택임대차 보호법 대항을 갖춘 임차인은 제3자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5번 토지 매매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그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의 양수인은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건 토지 매매 계약에 대한 것이죠. 건물 양수니까 제3자 아니죠. 자, 거기에 3번 우리가 잠깐 봐두셔야겠습니다. 3번은 소유권의 등기는 격려받지 않았지만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여기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우리 내용을 조금 바꾸셔야겠네요. 그죠? 32번. 32번은 거기에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해당 안 된다는 게 맞아요. 그래서 3번은 옳은 질문이에요. 답을 조금 요거 수정을 해야겠습니다. 어떻게 수정하냐면 요게 지문을요. 32번에 3번의 지문을 제3자에 해당된다 이렇게 바꾸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틀린 지문으로 바꾸십시오. 이게 옳습니다. 이렇게 해야 옳습니다.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판례가 있는데요. 자, 이걸 좀 설명할 필요하네요. 이런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어요. 갑소유 주택을요. 갑소유 주택 이렇게 자, 을이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매매계약. 근데 아직 소유권 이전을 등기하지 않고 당연히 목적물만 인도받았어요. 인도받아서 갑과 을의 합의가 뭐냐면 을이 임대 놓기로 했어요. 임대. 그래서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하지 않은 미등기 하에서 인도받아서 이게 임대 놓기로 한 약정에서 임대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병이 만약에 이렇게 임차인이 됐다. 주택 임차인이죠. 그래서 대항요건 확정일자를 갖췄다 라고 할 때요. 자, 이때 을이요 아직 잔금을 못 냈다 이거죠. 잔금 미지급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임대차 계약하고 나서 바로 잔금을 치르고 했는데 이 잔금을 계속 미지급이에요. 불이행이 불이행. 불이행했을 때 이때요 이 갑 매도인이 이 매매계약을 산당기간 최고해도 이행하지 않으니까 불이행을 계속하니까 어떻게 해요? 역시 해제해버리죠. 해제해버린 경우입니다. 행사, 해제권 행사. 이런 경우에는 이 병은 제3자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제3자로 보호되지 않는다. 이게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당사자는요 아직 채권자일 뿐이죠. 즉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잖아요. 미등기 상태니까. 그러면 이자의 권리가요 이 사람한테 그대로 대항력을 발생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임차인은 임차권이 소멸해버려요. 결국은 여기는 이 소유권은요 이 소유권은 한 번도 변동된 게 없죠. 을한테 갔다가 온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는 순수한 채권자일 뿐입니다. 채권 위에 임차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임차권은 보호되지 않는다라는 판례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판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미등기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미등기, 소유권이 등기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은 채무 불이행했기 때문에 해제를 당했을 때는 이 사람은 종부적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3자, 보호되는 제3자가 될 수가 없다. 이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32번에 3번은 정답을 3번으로 하고 그 3번 지문을 제3자에 해당된다 이렇게 굳히시기 바랍니다. 그래 놓고 이거는 틀린 지문 이렇게요. 틀린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3번 판례 견해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했죠. 거기 3번 보시죠. 채무자가 이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채권자는 해약금에 의한 유보된 해적을 행사할 수 없다 했죠. 여기는 이행 준비하는 것은 해약금에 의한 해제, 해약금 추정이죠. 여기는 해제권 행사할 수 있죠. 자, 언제까지 해제권 행사할 수 있죠?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자, 여기에 이행의 착수는 언제까지죠? 전제 행위는 들어가지만 이게 포함되죠, 안에. 그러나 준비 행위는 아직 여기에 들어가지가 않는다. 불포함.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해제 행사가 가능. 알겠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그죠? 정리하시면 되겠고 35번, 34번 매도인 담보 책임이나 틀린 것은 했죠? 여기는 5번 보시면 되겠네요. 매매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그러한 매매 계약에서는 자, 일부 타인에게 권리 매매에서는요. 일부 타인에게 권리 매매 악의의 매수인 여기는 대금 감액 가능하죠? 감액 청구하셨어요. 선의 매수인 여기는 대금 감액은 물론 인정되고요. 그 외에도 계약 해제 손해배상까지도 행사할 수 있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걸 물어본 것이죠. 따라서 5번이 틀렸네요. 선의 매수인은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35번.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의무 틀린 것은 3번이죠. 임차 건물이 전기 배선의 이상으로 인한 화재 일부 소외되어 일부가 타버렸다는 것이죠. 임차인의 임차 목적무 반환 채무가 일부 이행 불능이 되면 임차인은 상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 했는데 그 전기 배선의 이상은 건물 자체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임차인의 잘못이 없죠. 임차인의 무책이니까 이것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겠죠. 36번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3조 1항에 규정된 대항력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죠.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된 후에 다시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가 변경되어서 임대차 되었다면 소액 임차인의 경우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이 내용도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37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는 상가 건물 임대차에 대한 옳지 않은 것은 있는데 자 여기에 답은 또 5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다 옳은 지문으로 바꾸십시오. 5번도 옳습니다. 뭐냐면 최근 2014년 1월 1일부터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내용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 원고 낼 때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법이 변경돼 가지고 거기 5번 지문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우선 변제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여기 있어요.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받는 이 대상이요. 2분의 1로 변경됐습니다. 종전은 3분의 1 범위 내에서 했죠. 상가 건물 가액, 즉 대지 가액과 상가 건물 가액 3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했죠. 근데 지금은 이걸 변경해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5번도 옳은 지문. 그래서 여기에 있는 37번은 전부 옳은 지문으로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지문 전부 옳다. 이렇게요. 38번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했죠. 거기는 5번 보시죠. 이거는 판례니까요.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상가 내 점포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자는 역시 똑같이 그 업종 제한을 받아야 합니다. 그죠? 동종 업종 그 정해난 그 업종 제한을 받은 상태에서 양수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대로 다른 침해하면 당연히 금지 청구를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 갑은 을 소유 토지를 임대하면서 병의 명의를 빌리기로 합의하고 을에게 직접 병 앞으로서 등기를 이전할 것을 부탁하였다. 이랬네요. 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하고 그 소유권은 병한테 넘겨달라. 이렇게 합의했나 보네요. 그래서 을과 병 사이에, 갑과 병 사이에 약정한 거예요. 을로부터 갑이 매수하면서 매수인, 매도인, 갑은 병하고 이렇게 명의신탁 약정을 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소유권 등기를, 매도인의 소유권 등기를 이렇게 소유권 등기로 이전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죠. 여기에 있는 갑을 명의신탁자, 이 사람은 명의수탁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이것은 약정은 무효가 되죠. 이것도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죠? 무효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등기도 무효인 등기죠. 되겠죠? 자, 이때 이 매매 계약은 유효한 매매 계약이죠. 그래서 갑은 매도인한테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은 이 소유권을 자기가 가져와야죠. 이 소유권을 가져와야죠. 이렇게 병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야죠. 자, 이때 명의 신탁자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취득이 가능해요. 취득하는 방법은요. 취득하는 방법은 이렇죠. 명의 신탁자인 매수인은 직접 등기 말소는 청구할 수 없죠. 직접은 안 돼, 이렇게. 명의 신탁자인 매수인이 명의 수탁자에 대해서 직접, 이 등기 말소하라 라는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명의신탁자는 매도인 갑을 대위해서 이렇게 등기 말소를 청구합니다. 등기 말소 청구. 이게 가능하죠. 대위를 통해서요. 이게 가능하다. 자, 명의신탁자인 매수인은 매도인인 을을 대위해서 여기 있는 명의수탁자 병의 등기를 말소 청구하고 그 다음에 을에게로 등기가 떠난 다음에 자기 앞으로 이전해 오는 거죠. 이렇게 이전 등기. 이러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겠다. 이러겠죠. 따라서 소유 취득하는 방법은 매도인을 대위해서 말소 등기다. 그죠? 되겠죠? 요것을 이제 여러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매도인을 대위하여. 따라서 답은요. 틀린 것은 2번요. 을로부터 병으로 이전 등기가 견조되었더라도 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견조받은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합니다. 이것도 하나 알아두십시오. 여기에 있는 명의수탁자, 여기에요. 무효인 등기를 가지고 있는 명의수탁자, 이자로부터 만약에 정이 이렇게 매수하여 소유권 등기를 이전해버리면 우리 부동산 실명법상에요. 이 정이라는 사람이 명의수탁자와 거래한 정이라는 제3자가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언제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익혔냐 하죠. 이 정이 적극 가담하여 매수하지 않았다면
선납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것도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또 우리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명문 규정으로 돼 있죠. 제3자 보호하려고 그죠? 그다음 40번.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틀린 것은 2번 보시죠. 명의 신탁 약정의 무효와 이에 따르는 물권 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으며 이 제3자는 원칙적으로 선인자에 한한다가 아니라 여기 뭐라 했어요? 선이든 악이든 제3자는 보호받는다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조심해서 법 규정에서 강제로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명의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는 선납불문하고 유효한 권리를 취득하는 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3자, 여기 제3자는 것은 명의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를 말하는 것이죠. 선납불문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회 모의고사를 모두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최종 모의고사 2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